아버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장에서 하차만 하실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창피해서 숨이 막혀 죽겠어요. 며느리 윤정의 가시 돋친 말이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믿고 있던 내 아들 도연도 며느리의 말에 거들었다. 우리도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고 아버님까지 책임지기가 솔직히 버겁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깊은 분노와 함께 나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추위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이었다. 며칠 뒤 윤정과 도연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남 재개발 핵심 계약 미팅 자리에서 윤정의 얼굴이 사색으로 굳어버렸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새벽 5시 나는 강남 한복판의 낡은 철문을 밀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다. 구부정한 내 어깨에 뽀얗게 먼지가 쌓인 관리복, 발가락이 드러날 듯한 달그락거리는 운동화, 평생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내 거친 손.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주차장 관리인일 뿐이었다. 작은 관리 사무실의 낡은 의자에 앉아 하루를 시작한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가득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100평짜리 주차장을 지키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차량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밤 늦게까지 불 켜진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한다. 그저 성실한 노인의 전형일 뿐이지만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주차장 곳곳을 둘러보며 차량을 정리한다. 강남 한복판의 이 작은 공간에서 나는 마치 내 왕국을 지키는 파수꾼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평범한 관리인일 뿐이지만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 점심시간 나는 도시락을 꺼내 혼자 먹는다. 김치와 계란말이 몇 조각이 전부인 소박한 식사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나는 차분히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긴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시선처럼. 오후가 되면 주차장은 더욱 분주해진다. 고급차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나는 그 모든 차량을 정성껏 안내한다. 때로는 무례한 운전자가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지만 나는 언제나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한다. 죄송합니다. 조심해서 나가세요. 저녁이 되면 대부분의 차량이 빠져나가고 나는 혼자 주차장을 정리한다. 바닥에 쓰레기를 줍고 통로를 정리하며 불 꺼진 가로등이 있으면 신고한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하루는 결코 쉽지 않다. 밤이 찾아오면 나는 관리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강남의 야경을 바라본다.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 사이 내 작은 주차장은 마치 섬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 눈빛에는 단순히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모든 것을 품고 기다리는 깊이가 있다. 가끔 늦은 시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찾아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서류 뭉치를 건네주고 간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주차장 관리 업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하는 일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한다. 불만이나 원망은 없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여유가 내 마음속에 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나를 지탱한다. 주차장 구석에는 내가 직접 가져온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척박한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인내하면 때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미소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머지않아 내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더 큰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도 말이다. 1년 전부터 아들 도연이 자주 주차장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대형 시중은행 기업 대출 심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몇 번째부터는 예쁜 여자와 함께 나타났다. 윤정이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윤정이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윤정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도연이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첫 만남에서 윤정은 나에게 극진하게 예의를 차렸다. 나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다. 윤정이 똑똑하고 예의 바른 것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 우리 도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윤정의 시선은 주차장 주변을 훑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다. 그 뒤로 도연과 윤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를 찾아왔다. 올 때마다 윤정은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들고 왔다. 아버님,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드셔보세요. 그 정성에 나는 감동했다. 며느리감으로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윤정은 내 앞에서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다.
주차장 관리 사무실을 청소해주고 내 식사를 챙겨주며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해주었다. 아버님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니까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그 배려에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윤정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다는 것을. 유명 건설사 도시개발 팀장인 그녀에게는 체면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나처럼 주차장 관리인인 시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했겠지만 일단은 외모와 직업이 좋은 도연과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먼저였던 것이다. 도연이 은행팀장이라는 직책은 그녀에게 매력적이었으니까. 몇 달 동안 이런 만남이 계속되자 나는 윤정을 진짜 마음에 들어 했다. 우리 윤정이는 정말 착하구나. 도연이가 복 많이 받았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비 며느리 자랑을 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윤정의 속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도연과 윤정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 결혼 날짜 정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다. 윤정이 이어 말했다. 그런데 아버님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시지 않을까요?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사는 20평 남짓한 아파트는 비좁을 것 같았다. 이 좁은 집에 너희까지 들어오면 불편할 텐데. 그때 윤정이 제안했다. 아버님, 그럼 이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더 넓은 곳이라니. 나는 의아했다. 윤정은 설명했다. 강남에서 조금 벗어나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의 제안에는 실용적인 계산이 있었다. 강남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대신 더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다. 도연도 거들었다. 아버지, 윤정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 명이 함께 살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좁잖아요. 나는 고민에 빠졌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윤정은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다. 그녀는 내 의견을 묻고 식장에서도 나를 극진히 모셨다. 하지만 윤정의 동료들이 내 직업을 물어볼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저 어색하게 대답했다. 강남에서 땅 관리하는 일을 하세요. 결혼 후 나는 내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리고 도연과 윤정이 찾아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해 세 명이 함께 살았다. 강남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괜찮은 지역의 30평대 아파트였다. 나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첫 며칠간은 모든 것이 좋았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고 윤정도 나를 극진히 모셨다. 아버님,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집이에요. 윤정의 말에 나는 감동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친절과 배려가 진심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윤정의 진짜 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고 윤정도 나에게 정중하게 대했다. 하지만 작은 갈등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침 식사였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다. 윤정아, 아침 해놨으니까 먹고 가라. 나는 정성을 다했지만 윤정에게는 부담이었다. 내가 만든 음식은 너무 짜고 기름기가 많았다. 처음에 그녀는 맛있어요, 아버님이라며 억지로 먹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아침 윤정은 내가 출근한 후 몰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내가 지갑을 가지러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나는 윤정이 내가 만든 음식을 버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나갔다. 윤정도 들킨 것을 알았지만 서로 모른 척했다. 그날부터 내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갈등은 생활비 문제였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기와 가스를 아꼈다. 윤정아,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마라. 전기세 많이 나와. 여름마다 반복되는 잔소리였다. 겨울에는 보일러 온도를 낮추라고 했고 불필요한 전등은 꼭 끄라고 했다. 윤정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다. 어느 날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내가 또 잔소리를 했다. 윤정아, 에어컨 세게 틀지 마. 전기세 많이 나와. 이번에는 윤정이 참지 못했다. 아버님, 전기세는 저희가 내는데 왜 그러세요? 너무 더워 죽겠는데 진짜 짜증나요.
나는 당황했지만 요즘 신세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나 보구나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갈등은 체면 문제였다. 윤정의 동료들이 집에 왔을 때 내가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았다. 윤정 씨 시아버지세요? 윤정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강남에서 땅 관리하는 일을 하세요. 그날 밤 윤정은 도연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진짜 창피해 죽겠어. 친구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매일 만들어주는 밥도 맛없고 전기가스 아끼라는 잔소리도 지긋지긋해. 윤정의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솔직히 불편한 게 너무 많아. 회사에서도 아버지 직업 얘기하기 어렵고 조만간 따로 사시라고 얘기해야겠어. 도연의 말에 윤정이 답답해하는 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 얘기할 건데? 아버님 집 팔게 하고 우리가 큰 집으로 온 계획은 이미 있었잖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그 순간 나는 화장실로 가려던 길을 멈추고 복도에 서서 숨죽였습니다. 내 귀로 들리는 그 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지? 계획이라니. 내 집을 팔게 한 것도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내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 아들에게 효도하겠다는 약속, 가족과 함께 산다는 행복. 모든 것이 나를 이용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해온 내가 결국 쓸모없어지자 버려지는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깊은 배신감과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침내 폭발할 날이 왔습니다. 윤정의 대학 동창들이 집에 놀러 온 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여성들이 거실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윤정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나의 작업복 차림과 먼지 묻은 모습이 친구들에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나간 후 윤정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윤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매일 그 냄새, 그 먼지, 그 더러운 옷차림으로 집에 들어오시고 아버님이 만든 음식은 억지로 먹어야 하고 전기가 아끼라는 잔소리는 또 뭐고. 믿고 있던 아들 도연마저 그녀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체면이 있잖아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장에서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숨이 막혀 죽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윤정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위해서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것은 나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집을 처분해가며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며느리와 아들이 한 말들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님이 확실했습니다. 강남에 내 아파트를 팔아서 그들의 넓은 아파트로 오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너희를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다. 나는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평생 도연이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구나. 좋다. 알겠다. 난 절대 후회는 하지 말거라.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음을 나도 느꼈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호짐도 챙기지 않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윤정과 도연이 내 갑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당황한 건 알지만 나를 막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그들이 안도하는 것도 느껴졌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도연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 아들을 등에 업고 놀이터를 뛰어다니던 날들, 도연이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던 날들, 그 사랑스러웠던 시절의 아들은 지금 어디로 간 것일까요? 눈가에 차가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윤정과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쫓아낸 시아버지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내가 집을 나간 후 아파트 안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들렸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죠. 진짜 나간 거 맞는 거지? 이제 안 오겠지? 도연이 어깨를 으쓱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연히 안 오지. 그런 식으로 화내고 나가는데? 윤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집 우리 거야? 완전 대박이네. 도연도 기분 좋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집 팔아서 이사 온 거니까 당연히 우리 거지. 후회는 무슨 후회야? 주차장 관리인이 무슨 힘 있다고? 윤정이 비웃으며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맞아. 그냥 허세 부린 거야. 갈 데도 없으면서. 도연도 동조했죠. 두 사람은 마치 큰 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나는 목적지도 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얇은 셔츠를 뚫고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아픔이 훨씬 컸으니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 어렸을 때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운동회에서 1등을 했다며 뛰어오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쓸쓸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나?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많이 베풀었나 아니면 너무 적게 사랑했나 자책이 밀려왔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뭔가를 결심한 듯 나는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성수동 서울수비역 3번 출구로 나와주게. 짧은 통화를 마치고 기다리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려 차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익숙한 듯 차에 올랐고 고급차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가 자식 차에 타는 모습으로만 여겼을 뿐이죠. 하지만 나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주차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과 일에 대한 책임감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동료들이 금세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어디서 주무셨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주차장에서 오래 함께 일한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내 모습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모양이죠.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나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계속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내 모습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꺼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맛은 참 쓸쓸했다. 예전에는 윤정이 싸준다며 거들먹거렸지만 사실 그건 내가 준비한 것들이었다. 가족과 함께 나누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마음을 정리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겪으며 내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다. 주차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걱정스러워했지만 나는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가족 일은 가족 일이었고 일은 일이라는 게 내 철칙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괜찮네.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박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는 마음이 움직였다. 진짜 사람의 정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덧붙였다. 사장님이 평소에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럴 때 서로 도와야죠. 그 말에 나는 감동했다. 가족보다 동료가 더 따뜻하다는 현실을 새삼 느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난 괜찮네. 그날 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했다.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내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박 씨에게 말했다. 박 씨, 정말 고마웠네. 덕분에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 박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벌써 가시는 건가요? 저희는 괜찮은데.
하지만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내 갈 길을 가야지. 한편 집에서는 윤정과 도연이 내 부재를 즐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역시 둘이 사는 게 훨씬 좋네. 냄새도 안 나고 잔소리도 없고. 윤정이 기분 좋게 말하던 소리가 들렸고 도연도 맞장구 쳤다. 맞아. 이제 친구들 불러도 부담 없고 완전 자유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들이 나를 대신해 해야 할 집안일들이 나타났다. 쓰레기 버리기, 전구 갈기, 간단한 수리까지. 윤정은 점점 짜증이 나는 것 같았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하나? 진짜 귀찮네. 자존심 때문에 그들은 나를 다시 불러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대신 서로에게 위로하며 말했다. 알아서 잘 지내고 계실 거야. 주차장 관리인이 뭐 어디 굶어 죽겠어? 하지만 윤정과 도연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버린 시아버지가 곧 상상도 못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윤정과 도연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나는 그걸 지켜보며 나만의 계획을 준비했다. 아침이면 마음 놓고 창문을 열 수 있고 친구들을 마음껏 초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는 곧 도전이 될 터였다. 첫 번째 홈파티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윤정의 회사 동료들이 집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한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 냄새 하나 없는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날 걱정은 없었다는 사실까지. 그들의 안도와 자유를 나는 마음속으로 지켜보며 내 계획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윤정아, 집 정말 좋다. 신혼집 치고는 꽤 넓네. 나는 아들 부부의 새 집을 둘러보며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료들의 칭찬 때문에 윤정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더 큰 집으로 이사 온 거야. 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좋지. 윤정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바라보며 이 집이 바로 내가 예전 집을 팔아 마련해준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윤정이 숨겼다. 그냥 자기 힘으로 이뤄낸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었다. 도연의 은행 동료들도 집에 놀러 왔다. 나는 그들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다. 도연아, 집 괜찮네? 이 정도면 강남은 아니어도 괜찮은 지역이잖아. 도연은 기분 좋아하며 곧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그들을 바라봤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그제야 큰 부담을 느꼈다. 전기세가 30만 원이 넘었다. 에어컨과 보일러를 마음껏 사용한 결과였다. 여보,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윤정은 청구서를 보며 당황했다. 인터넷, 가스, 수도 요금을 합치면 매달 50만 원이 넘었다. 도연이 뒤늦게 깨달았다. 아버님이 이런 것들을 다 내고 계셨구나. 나는 그저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다. 내가 없으니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었다. 빨래는 쌓이고 청소는 며칠째 미뤄졌으며 식사는 매일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 윤정은 일에 치였고 도연도 잦은 야근 때문에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여보, 이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나는 윤정이 어수선한 거실을 보며 한숨 쉬는 것을 들었다. 더 큰 문제는 윤정의 회사에서 생겼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핵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바로 내가 관리하던 주차장과 주변 상가들이었다. 이 부지만 확보되면 프로젝트가 완성되는데 윤정은 소유주를 찾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도 소유주 정보는 명확하지 않았다. 복잡한 법인 구조 때문에 실제 소유주를 찾기 어려웠다. 윤정의 상사도 압박을 가했다. 윤정 씨, 이 프로젝트 성사 여부가 당신 승진과 직결된다는 거 알고 있죠? 나는 이 순간이 윤정 인생의 중요한 시점임을 알고 조용히 지켜봤다. 도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은행에서 대출 실적 압박이 들어왔다. 도연은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다. 나는 윤정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윤정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여보, 혹시 아버님이 그 주차장 소유주랑 아는 사이일까?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물어볼까? 나는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나를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부탁할 수는 없었다. 매일 윤정의 스트레스는 커졌다.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하라고 했고 경쟁사들도 같은 부지를 노리고 있었다. 윤정이 집에 와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정말 망할 것 같아. 나는 조용히 서서 모든 상황을 이해했고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도연과 윤정이 회사에서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대리 부인이 건설사에서 일한다면서 그쪽 프로젝트 대출 성사시키면 특별 보너스도 있을 텐데 도연이 상사의 기대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성공하면 승진, 실패하면 좌천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집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아버님한테 연락해볼까?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 윤정이 절박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주저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연락을 받을까? 그런 식으로 화내고 나가셨는데 결국 두 사람은 자존심을 접고 저에게 연락하려고 마음먹었죠. 상황이 너무 절박했으니까요. 윤정의 승진과 도연의 대출 실적이 모두 그 프로젝트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단 연락은 해보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고 도연이 결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며칠 동안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박 씨에게 물어봐도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신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정과 도연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제가 없으면 핵심 부지 소유주와 연결될 방법이 없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윤정의 상사인 박 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정 씨,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핵심 부지 소유주와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고 가장 중요한 부지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막혀 있었죠. 박 부장은 짜증을 내며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부지 소유주가 누군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윤정은 조사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한솔이라는 법인 명의지만 실제 대표자 연락처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회계팀 직원이 한솔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끼어들었지만 윤정에게는 그저 막막한 단서일 뿐이었죠. 박 부장이 최후 통첩을 내렸다고 합니다. 윤정 씨, 이번 주 안에 해결 못하면 프로젝트 담당자 교체를 고려해야겠어요. 다른 팀에서도 이건을 노리고 있거든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승진은커녕 좌천될 위기였습니다. 도연도 은행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 과장 부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대출권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점장이 직접 물었다고 합니다. 도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지점장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절망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이번 주 안에 해결하라고 하는데 윤정은 눈물을 글썽였고 평생 일해온 회사에서 이런 위기를 맞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나도 지점장한테 계속 추궁당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그들이 왜 지금까지 저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차장을 관리해 왔으니 분명 소유주가 누군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그때 윤정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여보, 아버지가 관리하던 주차장에 직접 가보는 게 어때? 혹시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상황을 직접 해결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도연이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음날 점심시간 나는 그가 관리하던 주차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곳은 여전히 붐비고 있었지만 내가 찾는 김석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씨가 혼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더군요. 박 씨, 안녕하세요. 저 도연이에요. 김석호 관리인 아들. 도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박 씨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 도연 씨. 그는 내가 집에서 쫓겨난 사실을 이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윤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보이셔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의 말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죠. 도연이 이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 주차장 소유주 연락처 아세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관리하셨으니까 뭔가 아실 것 같은데. 박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유주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윤정이 급하게 설명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제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부지를 포함한 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소유주분과 꼭 연락을 취해야 해서요.
박 씨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사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망설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를 내쫓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소유주 연락처만이라도. 하지만 박 씨도 모르더군요. 나는 단순한 관리인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박 씨는 이상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그렇고 아들 내외가 소유주를 찾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다며 혼잣말을 하더군요. 그날 저녁 박 씨는 내가 마지막으로 탔던 검은색 고급차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겠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평범하지 않은 일이었죠. 나는 단순한 주차장 관리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편 회사로 돌아간 윤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나마저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박 부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정 씨, 내일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정말 담당자를 바꿔야겠어요. 그날 밤 윤정과 도연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끝난 것 같아. 윤정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죠. 나는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한 것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철학과 원칙에 따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에게 나타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박 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윤정 씨,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오후까지 진전이 없으면 정말 프로젝트에서 빼겠어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 순간 마침내 기적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팅을 잡고 싶은데요. 윤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한솔에서 먼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정말이요? 언제 가능하신가요? 오늘 오후 2시에 어떠세요? 저희 본사 회의실에서 뵙죠. 윤정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윤정은 급히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한솔에서 연락 왔어. 오늘 오후에 미팅한대. 도연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정말 어떻게 갑자기? 하지만 이유를 따질 시간은 없었습니다. 윤정이 서둘러 미팅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윤정은 한솔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죠. 50층 높이의 웅장한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나도 지켜봤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윤정을 보며 나는 그녀가 한솔그룹이라는 거대한 로고 앞에서 감탄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대기업과 계약하면 그녀의 승진도 확실했겠죠. 나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윤정이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그녀가 복도를 걸으며 회사의 현대적 분위기에 놀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회의실 앞에 선 윤정을 바라보며 나는 그녀가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달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나는 들어오는 윤정을 지켜봤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아무도 없자 그녀는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죠. 아직 안 오셨나?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분 후 나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윤정이 지켜보았죠. 그녀는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도시개발팀 윤정입니다. 나는 그녀의 긴장을 느끼면서 내 차분한 모습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 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정아라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는 이제 없었죠. 회의실 안 나는 한솔그룹 회장 김석호로서 모든 공식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내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솔그룹 회장 김석호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의 눈이 커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라셨나요? 당연한 반응이겠네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아버님이 한솔그룹 회장이라고요?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답했습니다. 아버님이요? 누가 아버님이죠? 한솔그룹 회장을 묻는 거라면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찾고 있던 강남 재개발 부지의 소유주이기도 하죠.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내가 주차장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었죠. 하지만 사실 나는 그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모욕과 경멸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럼 주차장 관리는 윤정이 어렵게 물었지만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소득은 직접 해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직접 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한 땅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주변 상가와 토지를 하나하나 매입할 수 있었고 지금은 강남 일대에서 최대 부동산 소유주가 되었죠. 윤정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냄새 난다며 구박하던 사람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아버님 윤정이 사과하려 하자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보세요, 윤정씨. 제가 왜 당신 아버님입니까? 그날 윤정씨가 인연을 끊으려 했던 거 아니었나요? 내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자리가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 무슨 사적인 질문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개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지 다른 회사에 맡기겠다는 건가요? 윤정이 내 위협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위축된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계약 상대방이라는 아이러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윤정과 도연에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정은 내 차가운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며칠 전 주차장 관리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며 비웃던 사람이 지금 그녀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라는 걸. 나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펼치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개발 계획서군요. 자료를 후으며 말했습니다. 꽤 야심찬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윤정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말입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30년 동안 지켜온 이유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윤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개발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철학입니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나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은 거절하겠습니다. 거절이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솔그룹은 품격 있는 회사들과만 거래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직업이나 신분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이 팀장인 회사를 뭐 볼 것 있겠습니까? 그런 회사는 이미 알만하겠죠. 그 말은 윤정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윤정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윤정 씨,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때 선택은 무엇이었죠? 나는 김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계약권은 다른 회사로 넘기겠습니다. 이미 몇 군데와 논의 중이거든요. 윤정이 절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을 놓치면 그녀의 커리어가 끝장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정말 안 되겠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윤정의 눈에 희망이 스치듯 켜졌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내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개 사과문이요? 윤정이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문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노인 차별과 직업 차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직업이든 존중하고 노인을 공경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으로요. 윤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나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정 씨 남편분도 함께 오셔야겠네요. 같이 사과해야죠. 윤정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도연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까지 와야 하나요? 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윤정 씨보다 훨씬 나쁜 놈이니까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사과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윤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일어나면서 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윤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공개 사과를 하더라도 계약 조건은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내가 굳이 윤정 씨 회사와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 말이 윤정에게 마지막 일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나는 그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히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보, 당장 회사에서 나와. 큰일 났어. 도연이 놀라서 물었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야? 계약은 어떻게 됐어? 윤정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직접 와서 얘기할게. 정말 큰일 났어. 1시간 후 도연이 한솔그룹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윤정의 얼굴을 보고서야 도연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김석호가 한솔그룹 회장이라는 사실, 계약 거절 통보, 공개 사과 요구까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한솔그룹 회장이라고? 주차장 관리인이 무슨 회장이라는 거야? 어린 시절부터 검소하게 살던 나를 기억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윤정이 보여준 명함을 보고서야 도연은 현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야?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맞지? 그 후 윤정이 울먹이며 물었다더군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개 사과를 하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고 하지 않자니 윤정의 커리어가 끝날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두 사람의 침묵을 느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내쫓은 것을 자축하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되어버린 듯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며칠이 지나고 윤정과 도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제시한 조건들을 놓고 고민했지만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는 듯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고 사회적 체면과 윤정의 커리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알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박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 은행 지점장의 경고까지. 도연 역시 같은 처지였다. 나는 그들의 초조함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그들이 내게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상황이 왔다는 것을. 결국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쉽게 만나주지 않았다. 한솔그룹 본사 주차장 비서의 차가운 답변. 나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했다. 며칠을 기다리게 하고 그들의 불안과 좌절을 충분히 맛보게 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정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도연은 은행에서 경고를 받았다. 그들의 세상은 무너졌고 나는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었다. 짧은 문자 한 통. 내일 저녁 7시 한솔그룹 회장실로 오세요. 다음 날 그들은 회장실에 도착했다. 나를 마주한 순간 나는 며칠 전 그들의 눈에 비친 나와는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권위와 위엄 그리고 냉정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앉으세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침묵 속에서 먼저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 기회는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주었네. 그때 나는 가족이라 생각하고 참고 기다렸지. 그런데 너희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도연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윤정아, 너도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 말에 그들은 절망했다. 앞으로는 완전히 남처럼 살겠다. 가족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아버지 도연이 절규했다.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나는 이미 등을 돌렸다.
나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그들을 안내했다. 나가세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섰다.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정말 끝난 거야. 도연도 절망적이었다. 아버지가 정말 인연을 끊으시려나 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았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들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나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나는 다시 주차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 한솔그룹 회장이라는 정체가 알려졌고 마침내 존경과 예우가 돌아온 순간이었다. 나는 여전히 익숙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저런 분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구나라는 감탄에 나는 미소 지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나의 삶의 철학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아니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박 씨, 그냥 김 씨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여전히 주차장 관리인이니까요. 그의 눈에는 감동이 어려 있었다.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서 진정한 인품을 느낀 것이다. 오후가 되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김 비서가 내려다가 왔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나는 작업복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편 윤정과 도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윤정은 회사에서 말단 업무만 맡고 있었고 도연은 은행에서 작은 지점으로 좌천되었다. 과거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다. 한솔그룹이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를 다른 건설사와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규모는 무려 5억 원. 윤정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것이다.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의 진심을 몰랐어.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내가 관리하는 주차장 앞을 지나갔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있었다.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난 6개월 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도연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며 일을 계속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그리웠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지. 내가 그때 보여준 게 진짜 마음이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아버지 등 뒤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간신히 흘러나왔지만 나는 듣지 않은 척했다. 정확히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며칠 후 한솔그룹은 내가 직접 설립한 정직한 일꾼 재단 출범 소식을 발표했다. 모든 직업을 존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나는 말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그 뉴스를 본 윤정은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간직해온 나의 철학을 이제야 이해한 것이다. 정말 소중한 분을 잃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위대한 게 아니었어. 마음가짐 때문에 위대하신 거였는데. 시간이 더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주차장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주차장 한켠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다. 한솔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땅에서 시작된 꿈, 나의 인생이 시작된 바로 그 장소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주차장을 정리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도연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데려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 여기서 뭐 해요? 아빠는 여기서 꿈을 키우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어. 가족이 아직 내 곁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고 그들이 보여준 것이 바로 진짜 마음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이 있어. 박 씨를 비롯한 주차장 직원들, 그리고 한솔그룹의 모든 임직원들, 그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야.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갔어. 나는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둘러보고 작업복을 벗었어.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마친 거지.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다가와 날 기다리고 있었어. 차에 오르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 멀리 윤정과 도연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걷고 있었어. 잠깐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 이제 우리는 정말 남이니까. 차가 출발하며 주차장은 멀어져 갔어. 30년 동안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땅,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을 증명했으니까. 그렇게 내 하루가 끝났어. 내일도 나는 다시 주차장에 나와 성실히 일할 거야.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내 모습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배울 거야.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된다는 영원한 진리를 남기면서 말이야.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해. 다음에도 나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 거야.